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가 아니다. 기억되지 않을 때다. 나는 평생 국을 끓여주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 생일이면 아무 말 없이 소고기국을 올려주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난 뒤 나는 혼자가 됐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점점 잊혀갔다. 이 이야기는 소고기국 한 그릇으로 끝난 이야기다. 하지만 그 국이 없어지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제목 소고기국 한 그릇도 안 준다. 1장 혼자 사는 집. 나는 혼자 산다. 이 집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불을 꺼달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루는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된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주전자 물 끓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낸다.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린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걸려있던 시계다. 건전지를 갈아야 한다는 생각을 몇 달째 하고 있지만 귀찮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싶다. 그 소리가 멈추면 이 집이 완전히 조용해질 것 같아서다. 아내가 떠난 뒤 국을 잘 끓이지 않게 됐다. 혼자 먹는 국은 괜히 마음만 더 허전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고기국은 더 그랬다. 소고기국은 혼자 먹는 국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날에 끓이는 국이다. 생일, 기일, 아무 이유 없이도 상대가 떠오르는 날, 그런 날에 아내는 늘 같은 냄비를 꺼냈다. 오늘은 이걸로 하자.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은 이미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냄비는 스테인리스 양수 냄비였다. 결혼할 때 아내, 어머니가 사준 것이다. 국 끓이는 냄비는 좋은 걸로 써야 해. 그 말을 남기고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한참을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뒤로 그 냄비는 우리 부엌의 중심이 됐다. 아내가 떠난 뒤 그 냄비는 찬장 깊숙이 들어갔다. 꺼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위에 다른 냄비들을 올려놓았다.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걸 나는 안다. 냄비를 보지 않아도 냄새는 기억난다. 물을 먼저 넣고 소고기는 나중에 넣는다는 아내의 순서도 기억난다. 국은 순서가 중요해.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 그 말을 아내는 며느리에게도 여러 번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그 냄비를 만져본 적은 별로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1인 가구가 됐다. 요즘 말로는 1인칭이라고 한다. 그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플 때도 기억이 흐려질 때도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아들은 가끔 온다.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2번.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 말은 형식적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본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반찬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곧 나간다. 며느리는 잘 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발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문 여는 소리만 난다. 그리고 곧 닫힌다.
현관까지만 와서 뭔가를 놓고 가는 소리. 대부분 반찬통이다. 나는 그 반찬을 며칠 동안 조금씩 먹는다. 맛은 괜찮다. 하지만 아내가 만든 것과는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냥 다르다. 이 집에는 아내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사진, 그릇, 냄비, 옷장 안의 냄새, 그 흔적들이 이 집을 아직 집처럼 보이게 만든다.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았고 정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떠난 뒤 너무 빨리 정리하는 건 배신 같았기 때문이다. 아들은 몇 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좀 정리하시죠. 어머니, 옷이랑 이런 거. 나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다. 아직은 아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옷장 안에는 아내가 입던 옷이 그대로 걸려 있다. 겨울 코트, 여름 블라우스, 명절 때 입던 한복. 가끔 옷장 문을 열면 안에 냄새가 난다. 비누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인 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으려고 가끔 옷장 문을 연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한다. 페인트를 만들던 사람,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 직원들 월급 날짜를 외우던 사람, 그리고 아내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 모든 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요즘은 내가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가끔 헷갈린다. 달력을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아내 얼굴만은 아직 선명하다. 부엌에서 국을 젓던 모습, 그 냄새, 그게 내가 아직 이 집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창밖을 보면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연기를 보며 우리 집 굴뚝도 예전에는 저랬겠지 생각한다. 지금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인덕션으로 밥을 데운다. 국은 끓이지 않는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 집에서 소고기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지. 다만 그날이 오면 나는 이 집을 집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감만 있다.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켠다.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온다. 완전히 조용하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명인지 아니면 혼자 있어서 생기는 환청인지 나는 구분하지 못한다. 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다. 혼자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다. 나는 그냥 텔레비전을 켠다. 그리고 아무거나 본다. 드라마든 뉴스든 상관없다. 사람 목소리만 들리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장 대표였던 시절,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 나는 아직 대표였다. 페인트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직원은 100명 가까이 됐다. 공장은 늘 페인트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회사 냄새라고 생각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현장을 돌아보는 게 내 습관이었다.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자재는 충분한지, 어제 납품한 물건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면 사무실로 올라갔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류를 봤다.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종이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아들도 회사로 들어왔다. 직책은 부사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은 자리 같았지만 실제론 달랐다. 아들은 현장을 돌았고 거래처 전화를 직접 받았고 납기 날짜를 맞추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회사를 끌고 갔다. 그 시절 아들과 나는 부자라기보다 동업자에 가까웠다. 아들은 말이 적었다. 하지만 일은 확실하게 처리했다.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갔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차에 올라탔다. 돌아와서는 보고서를 썼다.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아들이 이 회사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며느리는 그때 집에 들어왔다. 학벌이 좋았고 말이 조심스러웠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 며느리는 책을 들고 있었다. 무슨 책이냐? 내가 묻자 며느리는 책 제목을 보여줬다. 외국 소설이었다. 재미있나? 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우리의 첫 대화였다. 처음에는 아내 옆에서 부엌일을 도왔고 명절이면 소고기국을 먼저 끓였다. 아버님, 국 먼저 드세요. 그 말이 형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때의 며느리는 이 집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있었다. 밥, 국, 반찬. 그 순서를 며느리는 정확히 지켰다. 아내는 그걸 좋아했다. 말씨가 곱잖아. 아내는 며느리를 감쌌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명절 전날 아내와 며느리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칼 소리, 물 끓는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이 집을 채웠다. 그 시절 집에는 웃음이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국을 끓였고 며느리는 반찬을 놓았다. 아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저녁 식사는 6시였다. 그 시간이 되면 모두가 식탁에 모였다. 텔레비전은 꺼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이 오래 갈 줄 알았다. 회사가 잘 되고 있었고 아들이 옆에 있었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해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됐다. 며느리는 그 시절부터 시간 강사로 일했다. 일주일에 2~3번 대학에 나갔다. 아내는 그걸 격려했다. 요즘은 며느리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강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이던 게 4~5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나가게 됐다. 요즘 학기가 바빠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다. 아내는 이해했다. 그래,
젊을 때 해야지. 하지만 나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일에 집중했다. 나는 그게 불안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아들 부부 일에 아버지가 끼어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다. 3장 병이 찾아왔고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배가 좀 불편하다는 말은 늘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소화가 안 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배를 문질렀다. 나는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왔다. 이거 먹어봐. 아내는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했다. 여전히 불편해. 그제야 나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검사를 받았다. 내시경, CT,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평소처럼 지냈다. 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에 물을 뿌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대장암이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의사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3기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의사를 바라봤다. 나는 옆에서 아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국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국 끓일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방금 암 진단을 받고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그냥 쉬어. 내가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그날 아내는 무국을 끓였다. 소고기가 아니라 무만 넣은 국이었다. 요즘 고기가 별로 당기지 않아서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국을 한 그릇 다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기 싫어.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거울에 천을 덮었다. 나는 그 천을 치우지 않았다. 항암 치료는 한 달에 2번씩 진행됐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내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그래, 국은 끓여놨어. 저녁에 데워 먹어. 아내는 아프면서도 나를 챙겼다. 그래도 국은 끓였다. 이건 내가 해야지. 그 말이 고집처럼 들렸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아내가 부엌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내다웠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강의를 이유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다. 시간 강사였다. 학기 중에는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이번 주는 강의가 많아서요.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내는 그걸 이해하려 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아내는 며느리를 끝까지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병실에서 아내는 가끔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 강의 잘 되고 있을까? 그러겠지. 그 애 힘들 텐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다. 며느리는 왜 안 오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사장, 아무도 없는 병실. 병실에는 늘 나와 아내만 있었다. 밤에도 새벽에도 아내는 나보다 먼저 잠들었고 나는 그 옆에서 기계 소리를 들었다. 산소 공급기, 링거 펌프, 심박수 측정기. 그 소리들이 병실을 채웠다.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간호사가 시간마다 들어와 아내 상태를 확인했다. 보호자분, 좀 주무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아내가 깨어있을 때 내가 자면 안 될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아내가 깼다. 물 좀. 나는 물컵을 들어 아내 입에 빨대를 갖다 댔다. 아내는 조금 마셨다. 고마워.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고맙다는 말을 아내는 평생 잘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내가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이별의 신호라는 걸 알았다. 며느리는 끝내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애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 그 말이 아내의 유언처럼 남았다. 아내가 숨을 거두기 하루 전 병실에 아들이 왔다. 혼자였다. 어머니, 아들은 아내 손을 잡았다. 아내는 눈을 떴다. 왔니? 네. 며느리는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아내가 며느리에 대해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조용히 떠났다. 다음 날 새벽 6시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기계 소리가 멈췄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아내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왔다.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다. 하지만 병실에는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 했다. 봐도 할 말이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 나를 맞았다. 아내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아내가 쓰던 베개를 안고 잤다. 오장, 무너지는 회사, 건설 경기가 꺾이자 페인트 주문이 줄었다. 전화벨이 예전만큼 울리지 않았다.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주문이 아니라 납기 연장 요청이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요. 그 말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결제는 약속어음으로 밀렸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직원 급여는 매달 25일이었다. 그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경기는 언젠가 돌아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음 하나가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3천만 원짜리 어음이었다. 그 어음으로 이번 달 급여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부도가 났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음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100명의 직원 급여를 주기 어려워졌다. 몇몇 직원은 먼저 나갔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없었다.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붙잡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다. 기계가 멈췄다. 페인트 냄새도 사라졌다. 나는 빈 공장을 혼자 걸었다. 30년 동안 내가 일했던 곳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아들이 나를 발견했다.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아들이 안았다. 아버지,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6장. 쓰러진 자리.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왼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비였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편마비가 있고요.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물리치료사가 내 다리를 움직였다. 힘을 주세요. 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언어 치료사는 카드를 보여줬다. 이게 뭔지 말해보세요. 나는 알고 있었다. 사과. 하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샤. 그것만 겨우 나왔다. 치료사는 격려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좌절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집에서 돌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들이 결정했다. 아버지, 여기가 더 좋습니다. 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방은 4인실이었다. 옆 침대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그 할아버지도 말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봤다. 요양사는 정해진 시간에 왔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줬다. 친절했지만 기계적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한 번도 나는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 서운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다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만 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은 꺼졌지만 복도 불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아내를 떠올렸다. 국을 끓이던 모습, 그 냄새, 이제는 영영 맡을 수 없는 냄새. 7장, 소고기국 한 그릇도 안 준다. 생일이 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소고기국이 있던 날이다. 하지만 그날은 없었다. 요양사가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왔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 케이크를 바라봤다. 먹고 싶지 않았다. 국이 먹고 싶었다. 소고기국. 아내가 끓여주던 그 국. 하지만 그건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헷갈렸다. 며느리 얼굴도 흐려졌다. 아들 얼굴조차 가끔 누군지 모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 얼굴만은 선명했다. 국을 끓이던 그 모습만은 절대 잊히지 않았다. 잠들면 아내가 손짓했다. 이제 와. 나는 그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종이에 글을 썼다. 펜을 쥐는 것도 힘들었지만 겨우 글자를 만들었다. 아들, 며느리 오라고. 요양사가 그 종이를 보고 전화를 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요양병원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였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요양사는 퇴근했고 며느리와 나만 남았다. 나는 종이에 적었다. 왜 나를 시어머니 곁에서 떼어놓으려 했니? 며느리는 그 글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울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아버님을 연모해 왔어요. 그 순간 모든 채널이 맞춰졌다. 병원에 오지 않았던 이유, 아내와 거리를 뒀던 이유, 집에 오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 병환 때 곁에 있어야 했는데 제가 비겁했습니다. 제 감정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오른손으로 겨우 손을 뻗어 며느리 뺨을 닦았다.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창선 씨,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용서됐다.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모든 서운함은 의미가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한 사람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현실과 이승을 오갔다. 의식이 흐려졌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보였다. 문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제 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늦었어.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내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국 끓여줄까? 아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고기국. 알았어. 아내는 웃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갔다. 어둠 속으로. 엔딩. 소고기국 한 그릇도 안 주는 집에서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국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고백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내는 평생 국을 끓였다. 생일날, 명절날, 아무 이유 없는 날에도 그 국 한 그릇에 아내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사람은 떠나도 냄새는 남는다. 아내가 끓이던 국 냄새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 냄새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아내 곁으로 간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그리고 묻는다. 오늘은 무슨 국? 아내는 웃으며 대답한다. 소고기국. 국 한 그릇에도 사람의 일생이 담긴다. 끓이는 사람의 마음, 먹는 사람의 기억,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 나는 이제 안다. 소고기국 한 그릇도 안 주는 집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소고기국 한 그릇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아내의 손이 나를 이끈다. 가자. 나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국이 끓는 냄새가 난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간다. 그리고 마주 앉는다. 영원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